그게 이렇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가령 옛날에 이제 청나라가 등장했을 때 네. 청나라에 대해서도 한판 붙어보자고 하는 주전파가 있었고 예. 또 우리의 힘이 약하니까 네. 일단 화해를 하자고 하는 주화파가 있었고 예. 근데 둘 다 보면 근본적인 내심의 출발점은 나라에 대한 사랑, 국민들, 백성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보면. 그렇죠. 똑같았죠. 네. 근데 이번 사드 문제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 판단이 옳냐 그르냐는 그건 역사가 또 눈밝은 사람들이 냉정하게 평가를 할 문제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이나 보수 세력이 어쨌든 사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 출발 지점도 어떤 국가나 국민에 대한 사랑이고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해가 되고 불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는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보면. 네. 그러면 중국에 간 저 행동 역시 저 의원들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적의 길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찾는 과정 속에서 중국에 갔다라고 지금 봐야 될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능수능란한 문명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면 이게 A라는 주장도 해야 되지만 나라에서 그와 정대척점에 있는 이 A 다시 반대점에 있는 얘기도 서슴없이 나와서 이게 역할을 서로 분담해서 이 롤 플레이를 해야 될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보면. 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사드 배치가 결정이 이제 행정부에 의해서 결정이 났다, 대통령에서 결정이 났으면 자 배치를 하는 쪽은 어쩔 수 없이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거기에 따른 이 당장의 불이익이라든지 반대의 목소리가 큰 중국과 같은 국가에 대해서는 거기를 누그러뜨리는 위한 누군가에 의한 그 역할의 행동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야당 의원들 6명의 그런 행동은 그 과정 속 그런 맥락 속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출발점이라든지 또는 과정 의도들이 분명히 그런 면들이 있어서 사실은 보면 이 목소리 자체는 그냥 말까 조금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아주 간단한 코멘트 정도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당 내에서 뭐 이렇게 부대변인 정도가 간단하게 하고 끝마쳤으면 큰 틀에서 여야 간 또 국가에서 사드 찬성 측 반대 측 간의 롤 플레이가 완벽하게 사실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청와대 대통령부터 나서서 큰 목소리로 비판을 해버리면 이게 여전히 혼란의 수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보면. 우리 스스로 말은 안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말없이 이 롤플레이를 굉장히 잘하게 갈 수 있는 것을 수렁 속으로 빠뜨려 버리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지혜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있고요. 어쨌든 중국과 관계를 길게 보면 지금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해놓은 것들이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굳이 논란을 길게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게 결국은 이 현재의 집권 세력의 철학 부재다.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 부재다. 이렇게 묘사할 수밖에 서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방금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6.25 전쟁을 생각해 보면 북한이 남침을 했고 그런 북한에 동조해서 중공군 100만 명을 이렇게 이 한국전에 참전을 시켜서 결국은 이 38선 분단이 고착화시키도록 그때 당시에 중공이 그런 역할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어쨌든 우리나라에 참전을 해서 피를 흘렸고 대한민국을 살려줬고 공산으로부터 이렇게 구해줬고 하지만 그거는 벌써 몇십 년 전의 얘기고 지금 상황은 사실은 중국의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당장에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중국 역시 더 이상 북한에 대한 절대적인 후원자가 아닌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은혜를 얼마만큼 지금 현재 우리 국정의 또 외교 통일의 어떤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과거를 반드시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 과거에 그냥 옥매여서 따라갈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는 기준축으로 어느 정도 다 주되 현재 상황에 맞춰서 능수능란하게 우리가 외교를 할 수 있고 국가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만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는 그런 점에 대한 철학과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대체로 미래의 어떤 예측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의 힘은 가면 갈수록 적어질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힘은 가면 갈수록 지금보다는 더 세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 미국이 더 높고 중국은 낮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G2, 이 큰 두 나라가 수평을 이루는 이런 정도까지 앞으로 한 20년 내에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면 더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잡았던 이 균형의 등거리 외교 필요성이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가면 갈수록 더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이 사드 배치라고 하는 이 과거 회기적인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이런 미래 상황이 안 맞는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사드에 대한 입장이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고 민주당 당 소속 국회의원들 또 민주당의 당권 주자들 심지어는 문재인 전 대표까지도 김종인 대표 고집과 위세에 눌려서 본인들의 분명한 의사표시를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반증이 지난번에 사드에 관해서 국회 본회의 열어서 긴급 현안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 의원들의 거의 100% 가까운 현안 질의에 참석했던 민주당 수석 의원들이 질문을 한 내용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본다면 다 사드 반대였다. 실제로 사드 찬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세부적인 콘텐츠를 담고 있었던 이 본회의 질의는 없었다고 본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은 민주당 거의 소속 의원들 전원이 사드 반대하는 입장이다라고 보여요. 지금 특히 당권 출마했던 사람들 사드에 대해서 이렇게 기자들 물어보면 다 이거 반대한다라는 입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실은 저게 전략적 보호성이 아니고 김종인 대표의 고집에 못 이겨 아무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김종인 대표에 반대해서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쩌면 말하면 좀 비정상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 나와서 얘기를 안 했어야 돼요. 우리 이래야 될까요? 저래야 될까요?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어야 되는데 본회의 나와서 대정부 질문할 때는 그 하면은 전부 다 반대한다. 옳지 않다.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내용에 다 함의를 담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죠. 근데 다만 제가 볼 때는 저게 민주당 당내에서 상당히 이렇게 어느 정도 수기가 돼서 저렇게 초선 의원 6명으로 이렇게 중국 방문단을 구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진 의원이 끼어서 간다면 당 전체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만한 어떤 비난할 만한 프레임을 만들어내서 집중 포격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어쨌든 국민들의 일반적인 평범한 상식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이게 밖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밖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이 원칙을 깨는 약간의 파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파격적인 어떤 하지만 국익에는 필요할 수도 있는 이런 방식은 결국은 초선 의원들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그나마 할 얘기를 하면서 가장 어떤 당에 올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아마 민주당 당내에서 수기를 해서 저런 결과를 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은 2월 제가 국민의당에 입당을 한 게 2월 초순쯤 해서 아마 입당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입당하기 전까지 상당히 고뇌를 많이 하고 많이 망설였었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선거를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조차도 했었는데 결국은 지지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저에게 국민의당에 입당할 것을 요구를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동력이 됐는데 실은 국민의당 바람이 부는 그 물밑에서는 작년 11월, 12월부터 이미 물밑에서 도도히 흘러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오히려 이제 정치 분석을 하는 사람이나 정치학자들, 정치 전문가들이 그 물밑에서 흘러가는 도도한 흐름에 대해서 잘 보지 못했거나 실은 애써 외면했거나 이게 일시적일 것이다. 결국은 민주당 당바람이 다시 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물결이 가면 갈수록 더 세졌죠. 그리고 실은 이제 최근에도 보면
일부 뭐 리서치나 몇 군데 이제 여론조사 기관을 보면 국민의당의 이제 지지도가 뭐 10% 초반대로 이렇게 추락해 있다는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역에 가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보면 선거 직전에도 실은 여전히 그런 유형의 여론조사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만나는 민심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또는 이제 저는 어차피 뭐 국민의당 소속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통해서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 좀 듣고 그걸 좀 전달해봐라고 하면 전반적인 흐름은 역시 호남에서 마찬가지로 국민의당이 강력한 강세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좀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에 대한 선택이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도 외통수에 몰려서 선택을 한 거예요 보면. 근데 그 외통수라는 게 뭐냐면 이게 기존의 과거 수십 년 동안은 최소한 호남이 야당 내부에서라도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호남이 야당 내부에서 야권 내부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특히 정동영을 마지막으로 해서 호남 출신 대권 주자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동영 대선 나갔다가 떨어지고 나서는 거의 정동영도 다 팽을 당했잖아요. 보면. 천정배 대표 같은 경우도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잠재적인 대권 주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도 어쨌든 야권 내부에서 그 후에 뭐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힘을 쭉 못 썼잖아요 보면. 그러고 나서 호남 내부에서 대권 주자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 이 야권 내부의 헤게모니를 이렇게 두면 호남은 영구히 희망이 없다. 여권으로부터 인사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지, 예산 정책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지. 그럼 그걸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나마 야권 내부에서라도 헤게모니를 호남이 잡고 있었는데 그 내부의 헤게모니도 잃어버렸지. 그러면 미래적으로 보면 그 야권 내부에서 또는 호남의 미래를 뭔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횃불도 전혀 보이지 않지. 횃불이라고 횃불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곧바로 잘려나가고 아무도 새로운 횃불은 출연도 하지 않지. 그래서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판이 이대로 가면 우리로서는 영구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뭔가 새로운 활로와 탈출구를 열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시점에서 눈에 보였던 것이 지금 일종의 비노 세력, 반노 세력들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창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가능한 선택지로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지를 몰아주었던 것이고, 다만 이게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가능한 선택지였을 따름이지 이게 너희들과 우리가 반드시 운명을 같이 한다, 지금까지 민주당과 관계에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렇다고 고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첫째는 이 국민의당을 기점으로 해서 결국은 이 당을 잘 키워내고 이 안에서 결국은 이 싹을 잘 돋아나게 해야죠. 뭐 저희 이번에 이제 호남 출신들 초선 의원들도 이제 많이 생겨나고 뭐 이랬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가능한 한 차세대 주자들을 지금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호남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첫째는 계속해서 새 시대에 맞는 정당의 상이라든지 역할을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정당이 장래 확장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다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고 실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특히 호남 출신들 젊은 신진 인사들이 새롭게 호남의 미래를 뭔가 이렇게 이끌어갈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호남 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미래 리더들이 어쨌든 간에 호남 출신이 커져야 된다. 근데 기존의 민주당 구도의 토양 하에서는 호남 출신의 미래 리더가 근본적으로 클 수 없는 구조다. 그러면 새 판을 만들어 놨으니 어쨌든 국민의당 내에서 새로운 호남의 미래 주자가 커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지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우리도 계속 바라보고 있고, 누가 호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만한 새 사람인가를 바라보고 있고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상황.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우리가 박준영 의원 사건, 그다음에 김수민, 박선숙, 왕주연 사건, 사건이 두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줬고 특히 호남에서도 이게 호남 주민들에게도 어쨌든 상당한 실망감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이제 제3당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첫째는 개원도 유사일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이제 박지원이라고 하는 키 플레이어의 어떤 능수능란함이 이제 더해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개원도 빨리 했고, 실제 그리고 19대 국회만큼 이렇게 충돌을 하거나 전단이 강하게 형성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대화하는 분위기들이 여기저기서 감지가 되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국민의당이 알게 모르게 역할을 함으로써 대화하고 이런 협치하는 분위기가 19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20대가 좋아졌다.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최소한 그 선거법 위반 사고 난 이후 이런 어떤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의 흐름에서는 비교적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저희 당이 보면 이게 의원수는 38명에 불과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주도를 해서 얘기를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땅 및 고압 송전탑으로 올라가면서 그 어떤 국민들 건강 문제라든지 4차 산업혁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 국민의당이 일정 부분 이슈를 선점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나가는 측면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완벽하게 어떤 이 선거법 위반 범죄 사건 수사로 실망감을 받은, 상처를 받은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기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은 리베이트는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저희 당이 가장 치명적으로 이미지에 상처를 입었던 게 리베이트라 딱 일단 부정적인 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리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공사를 발주 주면서 뒷돈으로 이렇게 뇌물을 받아서 자기 사적 이익을 챙긴다. 세정시장 완전 어긋나는 그게 리베이트의 개념인데 실은 요번에 우리가 확인된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 브랜드 호텔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 광고 이 회사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서 그 통장에 있는 그 돈 자체를 지금 검찰이나 선관위가 리베이트로 명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기자들도 그걸 리베이트라고 하고 했고, 근데 영장이 2번이나 기각됐던 이유는 이게 법원이나 아니죠 검찰이나 선관위는 그게 받아서는 브랜드 호텔로 간 2억 얼마가 받아서는 안 될 돈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김수민 씨나 아니면 김수민 씨 지도교수였던 김모 교수 얘기에 따르면 자신들은 원래 돈을 받고 일을 하기로 했고 이건 자기들이 받을 정당한 어떤 노동의 대가, 그 정당 로고라든지 정당 슬로건을 만들어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원에서 영장 기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뒷돈을 받은 게 아니고 돈을 정당하게 이게 통장에서 통장으로 받았는데 이 돈이 법률상 선거 이 정치자금 회계 처리상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돈이냐 아니면 법상 받을 수 없는 돈이냐, 지금 2차인 문제들이거든요, 보면. 근데 가령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최종적으로 판명이 난다고 할지라도 이게 본인들의 착각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불법이었다면 통장으로 안 받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사실은 선관위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기자분들도 사실은 며칠 지나서부터 뻔히 다 알았거든요. 근데 이 리베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계속 쓰다 보니까 국민들이 뭐야 얘들 새정치한다고 하면서 뒷돈 받아 챙기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통상 생각하는 리베이트 단어에 그걸로 덧칠을 해버리니까 그 한 방으로 그냥 국민의당이 그냥 지지율이 한 7, 8% 이상 깎아먹어버린 것 같아요. 국민의당에서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선거법 회계처리 실수. 이거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베이트 대신할 만한 뭐 해줘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법규를 잘 몰랐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 부분도 법원에서 영장이 2번 기각된 걸 보면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판결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준 사실이 인정이 돼서 지금 이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받았다고 한 사람은 본인은
그러니까 최소한 박준영 지사에게 직접 전달은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제3자에게 전달이 됐던 것 같고 이게 박 지사가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제 이 부분이 쟁점인 것 같아서 조금 소극 판단을 지켜봐야 돼. 국민들의 비판이나 따가운 시선이 조금 많이 힘들었고요. 특히 이제 이게 당의 의석수가 이제 38석에 불과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뭐랄까 선거가 끝나고 이제 당선이 결정이 되고 나서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간에 국회의원을 조금 이렇게 당선자들에 대해서 혼내려는 이런 경향성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어쨌든 혼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이게 홍보비 파동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조금 치밀하게 이렇게 했으면 그런 파동이 안 났을 터인데 저희가 치밀하게 처리를 하지 못해서 최소한 실수라도 했던 측면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국민께 사죄를 드려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그때 당시에 저희 국민의당에서도 선관위에다가 상주 직원 파견 요청을 분명히 했다는 거거든요. 선거법이라든지 정치관계법이 워낙 기술적이고 복잡하다 보니까 실은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직원을 좀 우리 당에 상주시켜 주면서 그 선관위 직원의 무슨 계약이라든 이런 것들의 어떤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선관위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파견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은 사실은 우리도 선관위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운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비판은 분명히 저희가 받을만 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진상조사단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지금 현재까지 검찰 수사라든지 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 진상조사단이 비록 섣불리 발표는 했으나 큰 틀의 결과는 사실은 지금 별 차이는 없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진상조사단이 기본적으로 보면 수사권이 없는 거거든요. 보면 당 내의 일종의 감찰조사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되는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얘기를 해줄 때 그런 어떤 임의적인 조사에 응하는 그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진상조사라는 것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두 번째에서 큰 틀에서 볼 때 그 리베이트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뒷돈을 이렇게 어떤 이 선거 홍보 발주를 하고 이걸 뒷돈을 받아 챙겼느냐 진짜 리베이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때는 다들 정말 리베이트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요 관점을 가지고 확인을 했었는데 얼른 통장과 돈의 흐름을 보니까 통장에서 통장으로 전부 모든 돈들이 오고 갔는데 통장에서 통장으로 돈이 오고 갔고 그 근거들이 남아있는데 무슨 이게 리베이트가 가능할까 그냥 상식이 안 맞는 사건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이 뒷돈 받은 리베이트는 아니다라는 측면을 빨리 국민들께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발표를 빨리 땡겼는데 그게 섣불리 보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나 선관위가 사실은 굉장히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보기엔 굉장히 아쉬운 대목들이죠. 그러니까 거대 정당, 거대 권력 앞에서는 굉장히 약하고 취약하고 미세한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처럼 이렇게 아주 적은 군소 정당에 대해서는 뭐 중소 정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어떤 권력 행사를 이렇게 150% 200% 하려고 하는 그 경향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저희가 실망스러운 게 지금 그 홍보 청와대 정무수석 있지 않습니까? 김성애 지금 화성 그 출마 희망자에 대해서 출마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가라고 이렇게 요구했다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자유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거든요. 보면 굉장히 중하다는 뜻이죠. 예, 중한 죄인데 선관위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검찰도 애써 무시를 하고 있고 고발했잖아요. 이게 고발을 했는데 어디서도 수사를 착수를 했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 정말로 선관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는 취약하다. 조동원 씨 사건도 저희 국민의당 그 박선숙 씨, 김수민 의원, 박선숙, 김수민 사건 때는 고발장 접수되는 그 당일날로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조동원 여기 사건은 한참 며칠 지나서 압수수색했을 겁니다.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것은 사실은 우리 이제 저희 당에 대한 김수민 의원 수사와
뭐 청와대나 뭐 조동원 뭐 홍보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균형을 잃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검찰 개혁안을 낸 것은 아니고 최근에 계속해서 검찰 내부 비리가 터졌지 않습니까? 진경준 검사장 사건 보면 100억대 주식을 뇌물로 받아 챙기지 않았습니까? 보면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한 4년 전에 김광준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수사받는 피의자 몇 군데에서 10몇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기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내연 남인 변호사로부터 벤츠 차량을 받아 챙긴 여자 검사 사건도 있었고 검찰청 내부에서 성관계 가진 검사도 있었고 그 자신 조사받은 피의자와 일련의 사태가 검찰 내부의 어떤 부패라든지 공직기강 회의가 도를 넘어도 너무 심하게 넘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 저희가 저희 국민의당에서 발빠르게 검찰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검찰 개혁 방안을 들고 나왔고요. 그 핵심되는 내용이 지금 공직자 비리 수사처죠. 그래서 공수처가 들어오게 된다면 실은 검찰 지금까지는 검찰 내부에 이 특임 검사를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검찰 내부에 이제 감찰기구가 했었는데 아예 독립된 기구에 의해서 검사를 사정 수사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검찰 비리가 줄어들고 제대로 적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상급자에 의한 일방적인 지시, 명령, 복종이 훨씬 완화된 것은 맞고 이 완화되어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이런 상급자에 의한 어떤 지시, 명령, 복종의 문화가 아직은 여전히 남아있고 동일체 원칙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한 명 한 명의 관청인데 이렇게 뭐랄까 같은 또는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는 비슷한 기준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간혹가다 검사들 중에는 아주 독특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동일한 기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지시 명령에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권력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이 생겼는데 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 과거에는 부작용이 큰 방향으로 작용을 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작용이 이제 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있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지금보다는 좀 더 검찰에 대한 세부적인 개혁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체 원칙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초선 의원들 생각은 일단 당 내부에서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수습할 만한 인물은 박지원밖에 없다. 워낙 능수능란하고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잘하고 있으니 박지원을 대체할 만한 대안은 없다. 그래서 박지원 체제로 가는 올 연말 12월까지 박지원 체제로 가는 것은 부득이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첫째는 박지원 대표가 가령 비대위원장을 맡고 원내대표를 지금 뭐 사선의 김동철 의원이나 또는 뭐 다른 의원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당내의 중진들에게 뭔가 이렇게 당내의 중진들이 정치적인 비중을 조금이라도 좀 키워갈 수 있는 국민의당은 또 중진이 많잖아요. 기회 제공이 될 수 있을 터인데 이게 이제 두 직을 겸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후진 양성의 기회가 조금 줄어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로서도 좀 아쉬움이 하나가 있고 거꾸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에 전념하고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온다면 저희가 뭐랄까 당의 위원을 좀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런 기회를 좀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조금 좀 아쉬운 점은 있는데 근데 또 반면에 거꾸로 뒤집어 보면 외부 비대위원장이 왔을 때 당 내부 사정을 정확히 꿰뚫지도 못하고 또 당이 현재 안정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신생정당이다 보니까 그래서 외부 비대위원장이 왔을 때 오히려 부작용의 가능성이 더 있을 수도 있어서 사실은 여러 고뇌 끝에 지금 이제 현재 상태로 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함이다. 나는데 대체의 의견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불안감 때문에 지금 현재 박지원 대표를 어떤 뭐 원내대표든 비대위원장이든 이렇게 이 교체하기가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한 12월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은 이제 안철수 대표가 분명히 이제 국민적 지지도도 굉장히 높고 그렇지만 정당 생활을 오래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 일선에서 오랫동안 착근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당의 당 대표로서 세세한 것을 챙길 만한 이 세기를 볼 만한 이런 능력은 어쨌든 부족하다. 그래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이후로 당의 정비가 굉장히 빠르고 분명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가령 당의 재정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다음 달부터는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그대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령 뭐 당에서 어디 가서 뭐 강사 누구를 모셔와서 뭐 이렇게 강의 2시간 강의 듣고 강사를 50만 들었다면 누구누구 강사께 뭐 강사를 얼마 지금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공개를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재정도 지금 투명하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당의 이제 당원들도 다 지금 전수조사를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당원 제대로 약정을 했는지, 실제로 당원 뭐 유지 의사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하고 있고. 근데 지금 전당대회를 하려 하더라도 선거인단이 지금 이제 획정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선거인단은 뭐 가능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야만 내년 대선도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조세 재정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부자 증세하는 방향, 법인세 인상하는 방향으로 법이 연말에 개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안은 자동 상정되도록 돼 있고 지금 야당 의원들이 이 예산안과 관련해서 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면 이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이게 국회의장이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산 부수 법안은 예산과 같이 무조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게 이른바 선진화법을 그렇습니다. 그걸 영역을 피해 나갈 수 있네요. 네. 그게 원래 새누리당과 정부 여당에서 선진화법 때문에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으니 최소한 예산이라도 일정 기간에 반드시 통과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정부 여당이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부 여당이 만들었던 그 제도 그대로 해서 실은 이제 국회 숫자가 지금 야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대 결국은 이제 야당이 세법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국가 운영에 어떤 큰 틀의 권한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아마 법인세 인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세금 조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뜻대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법률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상임위원회가 야당 상임위원장인 데가 있고 여당 상임위원장이 있는데 야당 상임위원장이 있는 곳은 어쨌든 그 상임위도 야대니까 그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법사위가 이제 또 여당이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스톱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 세법을 제외한 일반 법안에 대해서는 여당 상임위원장인 데서는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막히고 아무리 야대라도 야당 상임위원회인 데는 일단 상임위를 통과하지만 법사위에서 막힐 것이다. 그렇다 보면 여기서 막히든 저기서 막히든 어쨌든 일반 법안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느 법도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빅딜과 타협 이외에는 법안에 대해서는 다른 활력은 없다. 그리고 이제 법안 이외에 일반 청문회라든지 또는 해당 상문회 차원에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어떤 상임위원회 개최 이런 부분은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국정감사라든지 진실규명을 위한 상임위 개최가 활발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19대에 비해서는 야대가 분명하게 기능을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대가 절대적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 제한적으로 야대의 효과가 어떤 작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대로 좋다고 봅니다. 야당 일각에서도 선진화법 조항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국민의 이게 뭐랄까 한 3분의 2 정도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돼야 어떤 법안의 추진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속력이. 그래서 그건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일 것이고 현재의 선진화법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사위가 지금 이 체계 자구 심사권이라는 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예, 예. 법사위에서 모든 법안을 다 틀어주고 있는 거. 그 부분은 과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은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법사위가 현재 지금 무슨 헌법 전문가들이 이렇게 포진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다 심사하고 한 것을 법사위에서 마치 상원처럼 이렇게 기능하는 이 시스템을 분명히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대선 주자군 후보군들의 어떤 인적 구성의 인적 경쟁력의 법 야권에 있어서 인적 경쟁력의 문제의 관점에서 좀 하나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야권의 통합 내지 단일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단일화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면 어떤 방식과 형태 절차를 취해서 해야 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이 대권 주자 후보군의 관점에서 본다면 실은 이게 국민들이 보수 정부 10년의 집권 기간 동안 저게 재벌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 정치의 넌더리가 났다. 그다음 특히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이 행정의 무능력한 상황에 대해서 아주 넌더리치고 있어서 정권을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이 욕망은 굉장히 강한데 그러면 야권 내에 이런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만한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존재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눈에 띄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은 누구나 예상하기를 지금 문재인이 후보로 선출될 것이다 라고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문재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워낙 근본적인 비토가 강하고 그 다음에 야권 내부에서도 저분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일각의 견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호남이 아니더라도 보면 확장성이 부족하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뭐랄까 확장성과 더불어 또 강력한 리더십. 국민들 대선 때 끌어당기는 사람들을 몰고 이렇게 쫙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서 가야 되는데 본인이 훌륭한 인격체로서 선한 사람이라고 그런 이미지는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을 강력하게 휘감고 갈 만한 그런 역량이 있을 것인가. 거기다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실은 뭐 한두 번의 실언도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 호남에 와서 뭐 호남의 지지 받지 못하면 정계 은퇴하겠다는 원동을 경솔하게 해버려가지고 호남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차라리 사과를 하려면 전라도 말로 아싸하게 사과를 하든지 그때 당시에 내가 말을 잘못했다 하고 결과적으로 거짓말 한 셈인데 어떤 대권 주자로서 활동을 할 터이니 뭔가 나한테 기회를 열어달라고 정말 석고대질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넘어왔어요. 지금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호남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연 문재인 의원이 저 대권 후보가 됐을 때 과연 이렇게 차기 대통령으로까지 꼬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어떤 저런 의문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지금 새누리당은 정당 지지는 이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라든지 또는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 내부에서 협치라든지 또 과학기술이라든지 뭔가 정책적 방향성도 분명하고 정치라든지 그 지역 내부에서 정세를 다스리면서 화합해가는 어떤 정치의 문화도 비교적 훌륭해 보이고 그래서 거기도 상당히 훌륭한 자원인 것 같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어떤 국방이나 통일 관련해서 사고는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나머지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보와 상당히 그리고 또 솔직하게 어떤 국정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의 마지막 대권 후보 선택은 남경필이나 유승민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젊은 나이들과 어떤 이런 것들에 비하면
오히려 인척풀은 그쪽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예. 라는 생각도 들어서 과연 이 난제를 지금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같은 그렇게, 경우는 이게 새정치를 들고 나왔는데 네. 너무 새정치라고 하는 단어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천착해서 집중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정치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이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그게 보면 뭐랄까 정치를 몰아가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 확장성에서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또 국민의당의 확장성을 얼마만큼 넓혀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안철수 의원에게 이제 주어진 과제인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국민의당이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저희가 실용적인 이슈를 제기하잖아요. 지난번 총선 때도 보면 비례 1, 2번이 다 유력한 과학자들을 모셔와서 지금 비례 1, 2번 포진을 시켰었고, 오세준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총장 하실 뻔했던 분 아닙니까 보면. 신용현 의원 같은 경우도 유명한 과학자시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실용성,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이제 뭐랄까 IT 전문가로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대와 맞아떨어지는 어떤 지도자로서 어떤 위상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살려가면 활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결국은 이제 지금부터 얼마만큼 잘 해나가느냐 이런 문제겠죠. 제가 볼 땐 대선 후보조차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요? 우선 나이가 첫째는 너무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수명이 길어졌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뭐 이렇게 고령의 나이에 대통령이 되신 적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국민들은 뭔가 좀 젊고 활력 있고 패기 있게 국정을 이끌어갈 만한 이런 지도자를 희망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보면. 그러면 그런 국민들의 마음속의 바람을 생각해 본다면 반기문 지금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좀 부적합하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 상에서 나이를 가지고 저처럼 조금 좀 그 미스매치 간극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국내 정치에서 보여준 실적이 없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외교 관계에서 평생 살아왔지만 국내 내치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철학과 성과로서 뭘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실은 이미징밖에 없고, 이 이미징이 내부에서 엄격하게 검증과 토론과 이런 절차가 대선 절차가 시작이 된다면 사실은 사상누각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반기문 대통령 후보 얘기가 벌써 한 2, 3년 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김 대표께서도 첫 해 나왔을 때의 반기문 지지도하고 작년 지지도, 올해 지지도를 보면 거의 수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추세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 가령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대선 후보자로서 여론조사를 한다면 또 훨씬 떨어질 것이다. 그저 평범한 관리자형, 과거 고건 총리 비슷한 정도의 이미징을 가지지 않을까 라고 봐서 저는 대선 후보 못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도 사실은 야권이 분열됐으니까 새누리당은 180석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고, 야권은 분열됐으니까 참패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분열된 야권이 시너지를 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격언에도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결국은 적대적 경쟁 관계에 있는, 적대적 공존 관계에 있는, 대립 관계에 있는 이 두 정당이 결국은 공존의 문화를 만들어 놨거든요. 높은 산과 깊은 골이. 근데 국민의당이 오면서 높은 산을 깎아버리고 깊은 골을 메워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길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거고, 대선 때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당에 이번 총선 때 지지했던 분들을 보면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물론 여기는 이제 이념 기반 지지는 아닙니다. 사실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기반 지지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제 대선 때, 대선 거의 막바지까지도 워낙 국민의당 후보가 안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전까지는 아마 호남은 여전히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보수층 일부가 지금 이 새누리당 정권에 대해서 염증 능들어난 보수층 일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국민의당으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수 없는 보수층들이 국민의당 후보가 있다면 여전히 지금 국민의당으로 지지가 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층이라든지 이쪽에서 또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야권 일부에서는, 야권은 어쨌든 튼튼하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로 가겠지만, 이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뭔가 이게 새 후보가 정립을 하면서 출렁거리게 갈 때, 그건 순간순간 판세에 따라서 야권 일부가 이쪽으로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총선 때도 사실은 정치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무도 이 결과를 예측해내지 못했고, 마지막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이상하다 했지만 실은 아무도 제대로 판단을 예측 못했지 않습니까? 대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보면 여태까지 공식이 다 깨지는 새로운 실험의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순간순간 그때 이제 내년 한 8월부터 한 11월까지의 우리 국민들의 마음, 또 각각의 주자들의 어떤 행보, 선택, 어떤 이런 어떤 정치를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시주가 날줄이 얽히면서 그 흐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면은 바람직하다고 봐야죠. 하면은 바람직하고 해야 될 사실은 책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년 대선까지는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현실을 가지고 본다면 국회의장께서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양당 공이 이제 당권 체제가 안정이 되고 난다면 또 이제 어떻게 지금 변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국회의장이 건 개헌 드라이브에 어디도 제대로 된 호응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의원들 거의 90% 정도가 개헌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위성은 다들 공감하고 있는데, 실은 그 물결이 지금 이렇게 흐름이 생성이 안 되고 있는 것이어서 어느 순간에 이 흐름만 생기기만 하면 한순간에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들끼리 합의를 하면서, 개헌을 하면서도 새롭게 개정된 헌법의 시행 시기를 몇 년 이후 뭐 이렇게 늦추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새롭게 선택된 대통령의 임기도 뭐 다는 아니더라도 적정 기간, 5년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 기간 보장을 하면서, 또 국회의원 임기하고 어느 정도 맞추면서 이런 어떤 현명한 기간 선택에 관한 이런 어떤 부칙 조항을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정치보다는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페미니스트 남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냉장고와 밥솥과 세탁기를 발명해낸 사람이 여성들의 어떤 해방을 위해서, 사회적인 해방, 또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에 대해서 기여한 바는 비할 수가 없거든요, 보면. 또 가령 세종대왕이 우리 역사상 가장 국민들을 사랑한, 백성들을 사랑한 임금이었다고 하지만, 실은 페니실린을 발견했던 사람이 이 인간에게 준 어떤 사랑의 결과, 인간의 생명을 살린 결과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자원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구성하고 배분하는 이런 문제이지, 세상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절대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결국은 기술이고 과학이다. 그렇다고 친다면 실은 이 상대적인 이 미세한 자원 조정, 예산 조정, 이런 정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큼 인류를 이렇게 윤택하게 만드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방위를 선택해서 왔고, 이제 두 번째는 법조 생활이 사실은 좀 신물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를 하면서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해서 변론을 하잖아요, 보면. 이제 그런 과정들이 참 힘듭니다, 이게. 그것도 있고, 또 판사 검사들, 이제 법사에 있다 보면 판사 검사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업무상 질책과 비판을 하게 되는데, 저도 검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아까 진경준이라든지 김광준이처럼 뇌물 몇십억, 몇백억씩 받아먹는 아주 나쁜 검사가 있는 반면, 대부분의 98%의 검사들은 정말로 월요일 아침부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과학기술 융성했지 않습니까? 네. 과학부총리직을 만들어서 국정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부든 간에 그 이명박 정부 때는 뭐 에코, 그린 뭐 이쪽 관련 결국은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정권을 넘나들면서 누구나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거고, 다만 표현을 뭐라고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정도인데, 다만 현재 이제 창조경제라고 있는 표현을 쓴다 안 쓴다 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 창조경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얼마만큼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이 제대로 과학기술에 관심을 쏟고 이 부분을 진흥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과 역량을 얼마만큼 경주했느냐, 이게 지금 포인트인데, 창조경제라고 하는 단어는 화려하지만 건물 짓고 실제로 어떠한 실적이 나올 것이 없는, 그저 창조경제센터 하나 해놓고 사람 놔두고 뭐 이 정도. 그래서 오히려 창조 경제를 위한 그냥 밑받침이 되는 건물을 새롭게 짓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빌딩을 짓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좀 있어서, 이 과학기술 융성이라고 하는 과학기술의 어떤 국정의 중심축이 가야 된다고 하는 이 창조 경제 우리가 생각했던 본 뜻에는 훨씬 못 미쳤다.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뭐 지금 남은 임기 기간 또 새롭게 오는 대통령이라도 과학기술이 근본적으로 이게 인류의 어떤 삶을 변화시킨다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광주 북구 갑 국민의당 김경진 국회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국회의원으로서 국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